미쳐야 공부다. 강성태 다산 에듀 출판사. 하고 싶다. 정말 하고 싶다. 미치도록 공부하고 싶다. 강성태. 공신 혹은 공부의 신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공부 레전드 2001년도 수능 전국 상위 0.01%인 그는 2006년 여름 친동생인 강성용 군을 비롯해 8명의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신나게 공부가 새롭다는 뜻으로 공신닷컴을 열었다. 빈부와 지역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에게 공신 멘토 한 명씩을 만들어준다는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공신닷컴은 현재 17기에 이르렀으며 멘토가 무려 2,000명에 육박한다. 회원수가 30만 명에 달하고 동남아시아에도 진출했다. 2013년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국무총리 표창, 2009년 한국소셜벤처대회 대상 장관상을 수상했다. KBS ETV 드라마 공부의 신, 공부법 자문위원, MBC 공부의 제왕, 메인 MC, TVN 이것이 진짜 공부다 등에 출연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 공부의 신 2007년 중한 MNB, 공부의 신 강성태의 공부혁신 2009년 중한 MNB, 공부의 신 실전편 2010년 중한 NNB, 공부의 신 돈 없이 공부하기 2011년 중한 MNB, 공부의 신 바보 CEO 되다 2012년 샘 M 파커스, 이것이 진짜 공부다 2013년 다산 에듀, 공부의 신 청개의 시크릿 2013년 중앙 MNB. 프롤로그 18시간 공부, 나를 변화시키는 출발점. 우리 애는 도무지 공부를 잘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많다. 절대 그렇지 않다. 나는 근데 학생들은 누구나 하나같이 간절히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한다. 공부를 잘해 인정받고 싶어 하고 꿈도 이루고 싶어 한다. 심지어 동네 깡패들도 수능시험이 다가오면 독서실 이용권을 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 다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행동하지 않을 뿐이다. 물론 끊임없이 시도는 한다. 특히 중고생들의 경우 방학이 시작될 때 늘 마음을 다진다. 계획도 세운다. 어디 그뿐인가? 문방구에 가서 펜도 사고 노트도 사고 서점에서 교재도 산다. 불철주야 공부할 기세로 에너지 음료도 사고 공부하다 배고플까봐 편의점에 달려가 컵라면도 미리 먹고 간식도 풍성하게 준비한다. 요란하게 준비한 만큼 처음에는 열심히 공부한다. 좋았어. 열공이다. 나도 공신되는 거야를 외치면서. 하지만 대부분 고작 3일을 못 넘긴다. 그야말로 작심 3일이다. 아니 요즘엔 작심 3분, 작심 3초가 유행이다.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하면서도 왜 공부를 시작하기도 어렵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공부하기는 더 어려운 것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오랫동안 고민했다. 학생 때는 말할 것도 없고 평생 해야 하는 중요한 공부를 즐겁고 재미있게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알려주고 싶었다. 이것이 이 책을 쓴 목적이기도 하다. 지겨운 공부를 재미있고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 2002년부터 교육봉사를 하기 시작했다. 나처럼 공부를 힘들어하는 학생이 있으면 돕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그때 만난 아이들은 대부분 공부할 의욕도 없고 공부하기를 싫어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아이들은 학교에서 무시당하고 선생님에게 혼나기만 해서 공부에 대해 안 좋은 기억만 갖고 있었다. 재미없고 힘든 학교 생활을 견디다 못해 자의 혹은 타의로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이어서 공부할 의욕이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역시 그 아이들 마음 깊숙한 곳에는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진심으로 그 아이들을 돕고 싶었다. 그러자니 효율적인 공부법을 알려주기 전에 공부해야 할 이유와
공부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공부에 조금이라도 관심과 열정을 갖게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교육학과 교수님들을 찾아다니고 자기계발서를 읽으며 수많은 공부법 책들을 수험생인 양 분석하기도 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다양한 학습법을 적용해 보면서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공부에 의욕조차 없었던 아이들이 공부에 재미를 느끼고 몰입하게 만든 공부법은 한두 가지로 설명하기 어렵다. 하지만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고 확실한 변화를 부르는 공부법은 단연 18시간 공부다. 지금까지 이 공부법을 통해 공부를 하며 고개를 절레 흔들던 학생이 공신으로 거듭난 예가 수도 없이 많다. 18시간 공부는 말 그대로 18시간 공부하는 것이다. 일주일에 18시간이냐고? 아니다. 하루에 18시간 공부하는 것이다. 하루 18시간을 공부하려면 자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공부에 투자해야 한다. 가뜩이나 공부하기 싫은데 어떻게 하루에 18시간이나 공부할 수 있나요? 전 못해요. 시작도 하기 전에 18시간이라는 무게에 질려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편견이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18시간 공부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결코 아니다. 찌질이었던 내가 해냈고 공신닷컴의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해냈다. 믿지 못하겠다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딱 한 번만이라도 해보자. 18시간 공부의 핵심은 단지 오랜 시간 동안 공부했다는 것이 아니다. 18시간 모두 공부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다. 나도 처음에는 억지로 겨우겨우 18시간을 채웠다. 딴 생각도 많이 했다. 실제로 공부한 시간은 어쩌면 10시간도 채 안 되었을 수도 있다. 처음에는 18시간은 공부보다는 18시간 자체를 견뎠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18시간은 일종의 한계점이다. 솔직히 내노라 하는 공신들도 하루 18시간 공부는 쉽지 않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18시간을 견뎌냈을 때의 성취감과 자신감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18시간 공부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넘고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껴보는 것, 이것이 18시간 공부의 진짜 핵심이다. 단 한 번이라도 18시간 공부에 성공하면 변할 수 있다. 그렇게 어려워 보이던 공부가 조금은 만만해 보이고 서너 시간 공부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다 어느새 18시간 공부를 의식하지 않고 공부에 몰입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간성태. 열등감으로 시작하고 꿈으로 미치다. 열등감이야말로 최고의 원동력이다. 열등감 때문에 공부를 시작하다. 공신님은 언제부터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나왔다는 소문이 있던데 정말이에요? 공신으로 부르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사실 처음에는 공부하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는 게 썩 내키지 않았다. 나에게 좋은 기억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도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다. 중학교 2학년 어느 날이었다. 쉬는 시간이었는데 평소와 마찬가지로 교실은 소란스러웠다. 그날 나는 일생일대의 실수를 하고 말았다. 지금까지도 그때의 기억이 너무도 생생하다. 우리 교실 맨 뒷자리에는 소위 일진 친구가 앉아있었다. 키가 무척 컸고 담배를 피던 그 친구. 나는 어쩌다 뒤를 쳐다봤다. 순간 우리 눈이 마주치고 말았다. 그때 나도 모르게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그 친구를 보고 빵긋하고 웃어버린 것이다. 아마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아차 싶었는데 순식간에 눈앞이 흐려졌고 얼굴에 끈적한 액체가 느껴졌다. 일진 친구가 바닥에 배치르던 침을 내게 뱉었고 정확하게 내 눈, 얼굴 중앙으로 날아와 들어붙은 것이었다. 그 순간 나는 의자를 집어서 그 친구에게 던졌고 순식간에 싸움이 일어났다. 친구들은 말리느라 정신이 없었다. 이것이 일반적인 스토리였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다. 언제나 그러듯이 난 겁쟁이였다. 친구에게 대들어 싸울 용기가 없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손으로 그 두른 액체를 얼굴에서 닦아냈을 뿐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선생님께서 들어오셨다. 수업이 시작된 것이다. 최소한 그 친구한테 반항을 못하더라도 침은 닦아내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선생님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할 용기조차 나에겐 없었다. 나는 그 정도로 못난 녀석이었다. 시골에서 전학 온 이후로 내 학교 생활은 줄곧 그래왔다. 나의 어느 구석을 봐도 용기라곤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괜찮아?
짝이었던 친구가 물어봤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대답하는 것조차 치욕적이었다. 분명 주변 친구들이 다 보았을 것이다. 이 학생들까지도. 사라지고 싶었다. 그거 말고는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손으로 대충 침을 훔쳐내고 1시간 동안 수업을 들었다. 아니, 들은 것이 아니었다. 나 스스로가 나를 고문하는 시간이었다. 사람의 침이 마르면 썩어 문드러지는 냄새가 난다. 그만큼 고약한 냄새도 없다. 쉬는 시간이 되자 조용히 화장실로 향했다. 씻고 또 씻었다. 피부를 벗겨내버리고 싶은 마음이었다. 나 같은 병신이 세상에 또 있을까? 왜 살아야 하지? 죽어버릴까? 나는 경북 점촌이란 시골에 살다 초등학생 때 서울로 올라왔다. 팔꿈치에 낀 때를 보고 친구들 나를 더러맨이라 부르며 놀렸고 촌놈 취급을 했다. 안 그래도 유약하고 겁이 많고 눈물이 많았던 나였다. 그런데다 7살 때 입학을 하다 보니 더더욱 다른 아이들에 비해 덩치도 작고 뭐든 느린 편이었다. 그래서였을까? 어느 순간부터 싸움 잘하는 친구 몇 명이 이유 없이 나를 때리기 시작했다. 그 친구들 눈에 띌까 행여나 복도에서 마주칠까 조마조마 가슴을 졸이며 피해 다녔다. 화장실은 물론 가지도 못했다. 초등학교 그 시절은 그야말로 암흑이었다. 지금 기억을 떠올려봐도 모두 잿빛뿐이다. 중학교에 왔어도 상황은 똑같았다. 초등학교 때보다 조금 편해졌다 뿐이지 달라진 건 없었다. 죽고 싶었다. 창피해서 그대로 없어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어떻게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서 앉고 학교는 또 무슨 낯짝으로 다닐 것인가. 다행히 난 겁쟁이에 끝도 없이 소심한 아이였다. 내게 용기가 좀 더 있었다면 아마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럴 용기가 없었다는 게 차라리 다행이다. 엄마 아빠도 한몫을 했다. 참을 수 없는 굴욕을 당하니 엄마 아빠 생각이 났다. 비록 밖에서는 못난이 취급을 당하고 무시당해도 우리 부모님에게는 애지중지기한 자식이었다. 그분들이 불쌍했으라도 차마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못했다. 바닥에 완전히 추락한 기분이었다. 이제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을 것 같았다. 다만 마음속에 복수심은 타오르고 있었다. 두고 보자. 난 이대로 살진 않을 거야. 끔찍한 봉변을 당하고 주변을 둘러보니 새삼 눈에 들어오는 친구가 있었다. 바로 나만큼이나 찌질하고 못난 친구였다. 하는 행동을 보며 어리바리해 동네 바보 같고 말도 억눌했다. 그런데도 나와는 다르게 그 친구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았다. 심지어 선생님도 그 친구를 존중했다. 이유는 분명했다. 그 친구는 공부를 잘했다. 그것도 전교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잘하는 친구였다. 그 친구를 보면서 결론을 내렸다. 그래, 공부다. 나는 싸움을 잘하지도 운동을 잘하지도 못한다. 잘생겨서 인기가 많은 학생도 아니었다. 유머 감각이 있어 다른 사람을 웃기지도 못하고 돈이 많지도 않다. 그나마 공부는 썩 잘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바닥은 아니었다. 선생님과 부모님이 노력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던가. 나는 어른들의 말을 믿고 공부를 해보기로 다짐했다. 공부를 해서 나도 무시당하지 않고 살아보겠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비록 잘할 자신은 없어도 죽으라 할 자신은 있었다. 그 치욕의 순간을 떠올리면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나의 공부는 시작되었다. 부족함을 인정해야 길이 보인다. 고백했듯이 나는 열등감 때문에 공부를 시작했다. 공부를 잘해서 죽으라 공부한 게 아니었다. 열등감이 한 가지도 아니었다. 촌놈이라는 열등감, 힘이 약하다는 열등감, 인기가 없다는 열등감, 덩치가 작다는 열등감 등 다양한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아이가 바로 나였다. 지금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열등감으로 괴로워할 수도 있다. 괜찮다. 오히려 잘된 것인지도 모른다. 열등감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힘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강성태 공신님, 저는 쓰레기인가 봐요. 머리도 나쁜 것 같고요. 친구들도 선생님도 다 저를 무시합니다. 왜 공부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방법도 모르겠어요. 저 같은 인간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요?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와 비슷한 말을 한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학생이라면 이미
공부해야 할 멋지고도 확실한 이유를 갖고 있는 셈이다. 못나서 무시당했던 것도 공부 때문에 차별당한 것조차도 공부를 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공신들 또한 열등감 때문에 공부했다고 말한다. 열등감의 종류는 제각기 다르지만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공부했다는 공신들은 수도 없이 많다. 공부의 신, 천개의 식그릇이라는 책에서 1000명의 공신을 대상으로 공부했던 이유를 분석한 결과 지기시르스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왔다. 17%에 해당하는 공신들이 열등감 혹은 성부욕 때문에 공부했다고 답한 것이다. 열등감의 유행은 다양하다.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것도 열등감으로 작용할 수 있고 집이 가난하거나 못생겨서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다. 어떤 유행의 열등감이든 다 공부하는 데 큰 동기가 된다. 하지만 열등감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로 바뀌려면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한다. 스스로 못난 모습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다.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과 탓하는 것은 다르다. 부족함을 탓하고 부끄러워하기만 하면 길이 보이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인정할 때 비로소 어떻게 해야 부족함을 채울 수 있을지 길이 보인다. 열등감으로 공부를 시작하고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해도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을 때 나는 나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보며 무엇이 부족한지를 살폈다. 그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공부한 내용을 서너 번은 복습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친구들이 서너 번 복습한다면 나는 그보다 2~3배는 더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문제지 표지에 발을 정자를 2번씩 쓰면서 공부했다. 이것이 10회독 공부법의 시작이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했기에 잘하는 친구들과 똑같이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다. 질문을 많이 했던 이유도 마찬가지다. 나는 모른 채 넘어가면 다음 진도를 따라갈 수가 없었다. 넣을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미뤄놓으면 나중에 다시 물어볼 시간조차 내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무조건 수업이 끝나면 바로바로 질문에 의문을 해결해야만 했다. 나의 못남을, 부족함을 불평할 필요가 없다. 그 자체가 공부를 시작하는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족함을 인정하며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보이기 때문이다. 아들러, 사마천, 덩사오피, 루스벨트의 공통점은 프로이트 그리고 융과 함께 심리학의 3대 거장이라는 아들러, 그는 인간이 가진 열등감에 주목했다. 그는 심리학의 열등감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도입한 인물이다. 그는 원래 안과 의사였는데 유독 눈이 나쁜 사람일수록 독서가가 많은 점을 발견했다. 눈이 나빠 책을 읽기 어려운 점이 오히려 책을 더 많이 읽게 하는 경향을 발견한 것이다. 그건 그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아들류는 형과 동생에 비해 열등한 존재였다. 엄친아 형과 연년생으로 태어난 동생 사이에서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다. 또한 어린 시절 2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구루병을 앓아 키가 매우 작고 못생긴 데다 시력도 매우 나빴다. 폐렴에 걸려 죽기 직전까지 갔던 적도 있었다. 게다가 유태인이었던 그는 차별을 피하기 위해 유태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다녔다. 중학교 때 수학을 너무 못된 선생님이 거의 부모에게 학교를 잣대시키고 구두 수순공을 시키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이렇게 허약하고 보잘것 없던 그는 늘 죽음과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의사가 되고 싶었고 최선을 다해 공부한 결과 당시 최고의 의과대학이 있던 비엔나 대학교에 합격한다. 수학을 못해 수모와 무시를 당했지만 오히려 그것에 자극을 받아 1등으로 졸업하게 된다. 만약 그가 처음부터 건강했고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다면 어떻게 됐을까? 부족함을 몰랐을 것이며 의사가 되고자 노력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열등감이 그로 하여금 의사를 꿈꾸고 열심히 공부하게 한 원동력이 된 셈이다. 이후 아들들은 열등감에 관심을 갖고 의사가 아닌 심리학자의 길을 걷게 된다. 당시 가장 유명한 프로이트를 찾아가 정신분석학을 공부하고 나중에는 모든 행위를 성에 근거하여 보는 프로이트 이론을 비판한다. 결국 프로이트와 아들러는 결별하게 된다. 후에 아들러가 유명해지자 프로이트는 키가 작은 아들러는 난쟁이라 조롱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난쟁이를 유명하게 만든 장본인이라 떠들고 다닌다. 그 말을 들은 아들러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거인의 어깨 위의 난쟁이는 그 거인보다 훨씬 멀리 볼 수 있다. 참으로 멋지고도 통쾌한 반박이다.
바들레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대부분 열등감이 강한 사람들이었다. 사마천은 포로가 된 장군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황제로부터 궁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의 성기를 잘라내는 행불이다. 그는 이런 열등감을 딛고 사기라는 인류의 문화여순을 지필한다. 그에게 벌을 내리는 황제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사마천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자가 없다. 정치가이자 웅변의 표준 혹은 완벽한 웅변가라 불리는 데모스테네스는 바람에 억눌한 말들더미였다. 가난했고 몸도 허약했다. 그는 입에 조약돌을 몰고 연습을 했다. 발성을 위해 일부러 가파른 비탈을 떼어올라 숨이 차게 만든 뒤 연습을 했다. 한니발과 알렉산더는 간질 환자였으며 헬렌켈레는 보지도 듣지도 말도 못하는 장애인이었다. 네폴레옹의 키는 155cm에 불과했다. 중국 기획을 이끌어 지금의 중국을 있게 한 덩사오핑의 키도 150cm였다. 공산당 정책에 의해서 기립투표를 할 때 덩사오핑 혼자만이 일어서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었다. 당시 권력자 마오쩌둥은 일어난 사람의 키나 앉아있는 사람의 키나 다를 바 없으므로 만장일치라며 무시하고 비웃으며 넘어가려 했다. 그는 채상 위에 올라서서 반대 뜻을 밝혔다. 축구 선수 박지성, 올림픽 은메달과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2번 수상한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는 펜발로 유명하다. 심지어 이봉주 선수의 양쪽 다리 길이도 달랐다. 미국 대통령을 4번이나 연임한 루스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였고 링컨 대통령은 심각한 안면 비대칭에 눈은 사시였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이름을 남긴 분들은 대부분 결핍으로 인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 보통 열등감은 삶을 힘들게 하지만 그들은 달랐다. 열등감이 오히려 성공의 비결이 되었다. 배우지 못했기에 더 열심히 공부했고 가난했기에 더 열심히 일했다. 몸이 건강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 열심히 노력했다. 마사시다 고노스케는 일본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경영인으로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인물이다. 세상을 떠날 당시 그는 570개의 계열사 13만 명의 직원을 고용한 전 세계 22건의 대기업 총수였다. 대표적인 브랜드가 파나소닉과 내쇼날이다. 하지만 그의 학력은 초등학교 중퇴가 전부다. 집안이 너무 가난하여 팔라멘 중 다른 형제자매들은 계략과 전염병 등으로 모두 죽고 혼자 살아남게 된다. 그는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다음 3가지라고 말한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3가지 은혜 덕분에 크게 성공할 수 있었다. 첫째, 집이 몹시 가난해 어릴 적부터 구두 닦기 신문팔이 같은 고생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둘째, 태어났을 때부터 몸이 몹시 약해 항상 운동에 힘쓰고 소식했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셋째, 나는 초등학교도 못 다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나의 스승으로 여기고 누구에게나 물어가며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점 때문에 열등감은 더 이상 공부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열등감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뻐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만큼 공부를 해야 할 이유도 최선을 다해 부족함을 채워야 할 강력한 동기가 생기니까 말이다. 공부는 자신과 싸우는 과정이다. 너 전교 1등 아니니? 공부를 시작했다고 바로 공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부를 하지 않던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비로소 진짜 공부를 할 수 있다. 나 자신과 싸워 이기려면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아닌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다. 중학교 때 치욕적인 사건을 겪고 공부하기로 결심한 후 나는 독서실 이용권을 끊었다. 독서실에서 공부하며 돈이 아까워서라도 집에 있을 때보다는 더 열심히 하리란 계산도 있었다. 일부러 집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는 독서실로 갔다. 우리 학교 친구들은 없었다. 그 사건 이후로 친구들 보기도 왠지 부끄러웠고 친구가 있으면 오락실이나 만화병으로 새기 쉬워 도움이 안 될 것이라 생각했다. 또한 나는 나를 잘 알았다. 집에서 가까우면 공부하기 싫을 때 바로 집에 올 게 뻔했다. 나는 아예 하루 종일 독서실에서 살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실행에 옮겼다. 아침 일찍 갔다. 다른 전략이나 방법이나 묘책은 없었다. 비법도 없었다. 아파도 독서실에서 아프고 쓰러지도 그곳에서 쓰러지자는 마음으로 무조건 하루 종일 독서실에 있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독서실을 선택하건 잘한 일이었다. 집이 멀다 보니 지루해도 일단 쉽게 집에 가게 되진 않았다. 같이 놀 친구가 없다는 것도 도움이 되었다. 답답해서 잠시 일어나도 딱히 할 게 없었다. 왜 사람들이 공부하러 절에 가고 산속으로 들어가는지 조금 이해하게 됐다. 온갖 잡생각이 나고 좀이 쑤시고 답답해도 그냥 앉아 있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죽죽 앉아 있는 것이 전락이라면 전락이었다. 사실 그때는 공부하는데도 방법이 있다는 것은 몰랐다. 책상에 앉아 있으면 다 되는 건 줄 알았다. 혼자 책상에 앉아 있으려니 물론 어려웠다. 마침 좋은 방법이 생각났다. 독서실 이용권을 끊고도 안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내가 앉은 라인 가장 구석에는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분이 계셨다. 지금 돌이켜보건대 두꺼운 책을 보고 책 스탠드까지 있는 걸로 봐서 고시생이었다. 정말 하루 종일 돌부처처럼 바른 자세로 공부만 했다. 그래, 저분만큼 해보자. 나도 한번 이겨보자. 지레 겁을 먹고 도전도 하지 않거나 어쩌다 도전을 해도 매번 지는 나였지만 혼자서 내기를 시작했다. 그분이 일어나기 전까지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았다. 이분 장난이 아니었다. 한 번 자리에 앉으면 정말 죽은 사람처럼 미동도 하지 않고 공부만 했다. 나는 지겨워서 한참을 엎드려 자고 일어나도 그분은 항상 같은 자리에 변함없이 앉아 계셨다. 정말 인조인간 아냐? 앉은 채로 돌아가신 거 아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쉽지는 않았지만 그분이 공부하는 시간만큼 나도 공부하려 노력했다. 공부가 안 돼 딴 생각을 할지라도 그분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까지는 나도 일어나지 않고 시간을 채우려고 애를 썼다. 그러면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물론 나만 느끼는 긴장감이었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에서 우연히 그분과 마주쳤다. 딱 2개밖에 없는 소변기에 둘이 나란히 섰다. 당연히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중학생이니? 어느 학교 다니니?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이라 당황해서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공부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너 전교 1등 아니니? 너무 터무니없는 소리여서 속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지만 왠지 기분이 좋았다. 공부 잘하는 학생처럼 보이는 게 나쁘지 않았다. 전교 1등 아니라는 소리를 듣고 나니 그분에게 더더욱 듣고 싶지 않았다. 나 혼자 시작한 독서실에서의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나에겐 일종의 오래 앉기 시합과도 같았다. 지나친 경쟁은 독이 되지만 선의의 경쟁자가 있다는 것은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달리기도 그렇다. 혼자 달리는 경우와 여러 명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달리는 경우를 비교해보자. 실제로 선수들의 기록은 여럿이 달릴 때 훨씬 좋다. 아마 당시 나도 옆에서 공부하시던 이 아저씨를 경쟁 상대로 삼지 않았다면 오래 버티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나중에 난 아예 모든 사람이 다 독서실을 나갈 때까지 공부한다는 목표를 세워서 공부한 적도 있다. 이건 마치 마라톤을 하는 느낌이었다. 완주할 때까지 한 명 한 명이 나가 떨어지고 결승선에 내가 가장 먼저 도착하는 짜릿한 기분이었다. 독서실에 혼자 남았을 때는 마치 최종 우승자라도 된 듯 뿌듯했다. 선의의 경쟁자와 함께하면 자기와의 싸움이 좀 더 쉬워진다. 친구들 중 마음이 맞는 친구가 있다면 함께 선의의 경쟁을 할 것을 권한다. 이번 주말에 그 친구에게 연락하여 같이 공부 계획을 짜고 함께 목표를 달성해 보도록 하자. 혹은 마치 달리기 시합을 하듯 서로 경쟁하며 공부해도 좋다. 선의의 경쟁자가 꼭 친구일 필요는 없다. 꼭 아는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다. 나태해지는 자신을 다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좋다. 주변을 둘러보면 멀지 않은 곳에 훌륭한 경쟁자 역할을 해줄 사람이 분명 있을 것이다. 하루 18시간 공부에 도전하다. 니체는 말했다. 도전이란 다른 대상이 아닌 자기 자신과 맞서는 행위라고. 불가능이나 한계, 그것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한 당시 나는 그 누구도 아닌 강성태라는 나 자신을 이겨보고 싶었다. 나를 이기면 나의 태생적인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독서실에서 고시생 아저씨와 경쟁하다 오래 자리에 앉아있다 보니 문득 궁금해졌다. 내가 과연 하루에 몇 시간이나 공부할 수 있을까? 사람의 공부 한계가 어디까지일까? 얼마나 하면 나도 공부한다 코피가 나올까? 얼추 계산해보니 잠자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모든 시간을 공부만 한다고 했을 때 인간의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18시간이란 답이 나왔다.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공신닷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18시간 공부의 시작이다. 과연 될까? 처음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지만 도전해 보기로 했다.
하루 18시간을 공부하려면 잠을 줄이는 것은 기본이다. 식사 시간도 문제다. 잠을 너다시 시간으로 줄인다 해도 식사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면 18시간 공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점심은 바로 독서실 옆에 있는 분식집에서 햄버거와 분식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그것도 가능하면 공부를 하면서 끼니를 때우기로 했다. 18시간 공부에 도전할 날짜를 잡았다. 겨울 방학 어느 날이었다. 그때는 따로 스토브위치를 준비한 것도 아니었다. 그 당시는 공신단금도 없었고 공부법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기에 스토브위치를 공부에 쓸 수 있다는 것도 몰랐다. 그냥 벽시계를 보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무작정 공부했다. 전날 잠을 충분히 자고 독서실에 도착하자마자 책을 꺼내 명력일 보기 시작했다. 1시간이 지나자 벌써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2시간, 3시간이 지나자 책을 봐도 내용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3시간 만에 벌써 지친 것이다. 오래 공부하는데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착각이었다. 사실 하루 종일 독서실에 있다 해도 정 공부가 안 될 때는 가끔 혼자 나가 게임 한 판을 하고 오곤 했다. 어지박약한 나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독서실 환경도 참 문제다. 왜 독서실 주변에 PC방이나 만화방이 그렇게 많은 것인지 야속하기도 하다. 점심시간까지 겨우겨우 참고 버텼다. 식사시간이 되자 좀 살 것 같았다. 난 원래 뭘 먹으면 세상 다 잊고 급 행복해진다. 그때 나를 햄버거가 보상이었다. 꿀맛 같던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다. 아직도 18시간이 채우려면 긴 시간이 남아있었다. 하루가 그렇게 긴지 새삼 실감했다. 중간에 결국 뛰쳐나왔다. 좀이 쑤시기에 계단을 막 오르내렸다. 독서실은 5층이었고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발악이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못 버티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럴 수밖에 없었다. 먹고 나면 항상 그렇듯 그분이 오셨다. 쏟아지는 졸음이다. 자면 안 된다를 외치며 뺨을 때리고 세수를 하고 뱉었다. 그러나 그날도 잠은 이길 수 없어 책상에 얼굴을 파묻었다. 단 알람을 진동으로 맞춘 뒤 이마에 대고 자기 시작했다. 알람이 울리면 머리가 부르르 떨리며 벌떡 일어나게 됐다. 한 10시간 가까이 되니까 그야말로 미칠 지경이었다. 그래도 지금까지 고생한 게 아까워서 차마 포기할 수는 없었다. 어찌나 힘들었던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연습생에 18시간 공부라니 내가 미치지라는 낙서를 적기까지 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해야 한다는 마음이 싸우는 동안에도 꾸역꾸역 시간은 흘러갔다. 나중에는 1시간마다 잠깐씩이라도 일어나 물을 마시고 스트레칭을 했다. 어쩔 수 없었다. 안 그랬으면 산만한 내 성격에 돌아버렸을 것이다. 저녁을 일찍 먹는 것으로 겨우겨우 버텼다. 역시 단순한 나는 저녁을 신나게 먹으니 그때만큼은 근심 걱정은 잊을 수 있었다. 먹으니 좋고 좋으니 더 좋을 뿐이었다. 또다시 졸음이 겁나게 밀려왔고 그대로 굴복하여 책상에 무거운 머리를 얹고 잠이 들었다. 또다시 얼하는 진동에 벌떡 일어나 난 안 잔 사람이다. 누가 잤어? 라는 표정으로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저녁 땐 아예 책을 들고 나와 복도를 걸어 다니면서 공부했다. 공문이 따로 없었다. 1시간이 10시간처럼 느껴지는 그 기분. 어느새 주변은 벌써부터 어두워졌고 그날도 역시나 넓은 독서실은 고시생 아저씨와 나만 남았다. 희한하게 밤 10시가 넘어가니까 오히려 지루함이 좀 덜했다. 내 몸과 마음이 모든 것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내가 공부를 하는 건지 공부가 나를 하고 있는 건지 내가 꿈을 꾸는 건지 꿈이 나를 꾸고 있는 건지 모호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마침내 12시간 넘어 새벽 1시로 가는 그 시간 눈앞에 결성 테이프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다. 마지막엔 솔직히 지치기도 지쳤고 눈에 글도 잘 들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포기할 수 있나 마음을 다잡으며 참았다. 드디어 해냈다. 18시간 공부를.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해냈다고 하기 어렵다. 집중력이 거의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공부한 시간은 그에 훨씬 모자랐을 것이다. 그렇지만 어쨌든 나는 해냈다. 짐을 싸는데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그렇게 힘들게 18시간을 채웠으면 지쳐 쓰러져야 정상일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반대했다. 신기했다. 코피도 나지 않았다. 드라마에서처럼 코피 터뜨려가며 공부하려면 대체 몇 시간을 해야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기까지 했다. 오히려 신이 나기 시작했다. 뭐야 이거 생각보다 할만하잖아. 사람의 마음은 정말 갈대 같다. 불과 몇 시간 전에는 미치기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끝나고 나니 생각이 달라졌다. 검세 별거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자글와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생각이 기분이 좋았고 무엇보다 굉장히 뿌듯했다. 누구라도 붙잡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 저 오늘 18시간을 공부했다고요? 나도 할 수 있다고. 저 오늘 열심히 했습니다.
아마도 나보다 더 많이 공부한 친구들은 없을 것 같았다. 찌질이 강성태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간 같아도 오늘만큼은 아니었다. 오늘만큼은 내가 최고였다. 스스로 약속했던 18시간 공부를 해냈다는 성취감에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생기기 시작했다. 나는 아직도 그날 그 밤을 잊을 수 없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적막한 거리, 불 꺼진 네온사인 모두가 돌아갔지만 마지막까지 남아 공부에 매달렸던 그날의 기억. 날은 추웠지만 마음은 나도 할 수 있다는 해냈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 들떠 있었다. 내 공부에 있어 전환점이 된 날이었다. 자신의 한계를 넘으면 무서울 것이 없다. 불가능해 보였던 18시간 공부에 성공한 후 많은 것이 달라졌다. 절대적인 공부량의 무서웠다. 공부의 질은 둘째치고 그날 하루 내가 공부한 분량이 좋기 문제집 한 권은 되어 보였다. 이 정도면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일주일에 문제집 한 권은 충분히 풀 수도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무엇보다 18시간을 공부하고 나니 한두 시간 공부하는 것은 식은 죽먹기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할 수 있었고 자신감도 붙었다. 18시간 공부? 물론 나도 안다. 그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멘토링을 하면서 18시간 공부에 도전해보라는 나조차도 당장 내일 해보라고 하면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계는 깨어지라고 존재하는 것이다. 누구라도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한계를 깨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한계를 극복했을 때의 느낌을 맛볼 것을 권한다. 감히 말하건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벅찬 감동과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감동은 자신을 더욱 높은 곳으로 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딱 한 번이어도 괜찮다. 단 한 번이라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한계를 극복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18시간을 채워본 사람은 10시간을 어렵지 않게 채울 수 있다. 한 번만 한계를 넘으면 얼마든지 최고의 목표를 세울 수도 있다. 단 하루라도 최선을 다해 살아본 적이 있는가? 하루를 보내고 나서 후회가 전혀 남지 않을 더 이상은 움직일 힘조차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런 날 말이다. 1년을 그렇게 보냈는지 묻는 것이 아니다. 단 하루. 아침에 눈을 떠서 눈을 감기까지 고작 15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말이다. 지금껏 여러분들은 최소 3000일 이상을 살았다. 그중 후회가 없을 정도로 나의 꿈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날이 하루라도 있는지 묻고 싶다.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감동시킬 수 있을 정도로 노력했을 때만 쓸 수 있는 말이다. 이젠 달라져야 한다. 지금 바로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날을 잡아라. 지금 아래 적지 않으면 또 한 번의 변화할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미루지 말고 옆에 보이는 사람의 펜을 빌려서라도 적어라. 몇 년, 매월, 며칠, 나의 일일 한계. 이제 이날에 여러분들에게 도전의 하루가 될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 정한 그 한계를 스스로 이겨내라. 공부의 신 강성태의 공부 카페에 하루 공부 인증샷 게시판이 있다. 이곳에 인증샷을 올려주기 바란다. 위에 적혀있는 날짜의 말이다. 요즘도 나는 직접 일일이 댓글을 달아주고 있다. 나에게 공부의 목표는 나 자신이었다. 강성태 공신님은 처음부터 서울대를 목표로 공부하신 거죠? 자주 듣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러지 않았다. 아니, 그러지 못했다. 늘 큰 목표, 최고가 되겠다는 포부를 향해 도전하길 바라는 나다. 하지만 그 시절 난 아니었다. 형도 누나도 없고 대학 나온 사람 한 명 없는 집안에서 감히 서울대라는 대학을 떠올리기도 어려웠다. 그때까지만 해도 서울대는 그야말로 사람의 노력이 아닌 하늘이 내려줘야 갈 수 있는 대학이라 생각했다. 그 당시 나에겐 그날의 단기 목표가 있었다. 대학도 전공도 점수도 아닌 바로 나 자신 강성태가 나의 목표였다. 내 한계에 도전하는 것,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나의 집중력, 체력, 정신까지 모두 공부에 쏟아붓는 것이 나의 목표였다. 나의 경쟁자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었다. 공부하는 내 자신은 어느 순간에도 엄청난 라이벌이 될 수 있다. 오늘 공부의 한계치까지 도달하는 건 내 한계가 곧 나의 경쟁자였다. 어제의 나를 경쟁자로 삼기도 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목표로 어제보다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하려 노력했다. 막연히 오늘을 어제보다 더 공부한 것 같은 데와 같이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 스톱워치를 활용했다. 스톱워치로 하루 종일 순수하게 공부한 시간만을 재 어제 기록한 시간을 오늘 깨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매일 나를 목표로 나의 한계치에 도전하다 보니 일신, 우일신이 따로 없었다.
하루하루가 새롭고 또 새로웠다. 날마다 어제의 내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하루가 펼쳐졌다. 나는 모든 어제의 나를 파괴하기를 거듭했다. 먼 곳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마치 누가 숨을 오래 참나 친구와 내기를 하듯 나는 매일 어제의 내가 세운 기록을 깨고자 갖은 애를 썼다.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면 오늘이 후회 없는 하루가 되게 해주소서. 이런 내 나름의 기도이자 주문을 배우며 새로운 날을 맞이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나조차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서울대를 목표로 하지도 않았던 내가 서울대생이 된 것이다. 내 자신을 경쟁 상대로 나를 가혹할 정도로 혹사시킨 결과 어느덧 정상에 올라온 나를 발견했다. 그저 학원 전단지에 적혀있던 서울대 합격 선배를 동경하던 나였다. 대체 이 선배는 세상 부러울 게 뭐가 있을까? 하루라도 이렇게 되어보고 싶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 다른 종류의 인간을 보듯 여기던 나였다. 서랍에 그 전단지를 넣어두며 가끔 자극을 받곤 했다. 그랬던 내가 전단지의 주인공 정확히 그 선배가 합격했던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에 합격하게 된 것이다. 그 선배는 같은 과의 사실상 직속 선배가 되었다. 밥을 사주는 선배에게 전단지 속의 형을 보며 부러워하고 자극을 받으며 공부했던 이야기를 틀어놓을 수 있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나 싶다. 우리는 널 착각한다. 위대한 업적과 괴물 같은 성적을 내는 사람들은 마치 날아서 그곳에 도착한 줄 안다. 하지만 아무리 먼 여정도 길고 돌이켜보면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에 모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어떻게 목적지에 도달할지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과제는 당장 한 발자국을 힘차게 내딛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를 알차게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최소한 이 하루만큼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 1년은 잘 모르겠다. 한 달도 긴 것 같다. 그러나 오늘, 그래, 오늘만큼은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 오늘을 최고의 하루로 만들어보자. 다시 돌아올 힘조차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마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과 싸움의 하루를 온전히 정복할 수 있다면 그 어떤 불가능한 꿈도 결국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꿈은 공부를 춤추게 한다. 꿈은 공부의 이유다. 고등학교 시절 나에게 짝사랑하는 후배가 있었다. 내가 속한 요리 동아리에서 만났는데 정말 착한 후배였다. 물론 고백은 꿈도 꿀 수 없었다. 나는 인기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숙명인데다가 뭐 하나 잘하는 게 없는 거저 그런 학생이었으니까 무엇보다 용기가 없었다. 그러니 애당초 그녀에게 고백한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에 간 학교 선배들이 동아리 후배들을 챙기겠다고 학교로 찾아왔다. 당시 대학생들에게 머리 염색과 찢어진 옷이 유행이었다. 그 선배들도 하나같이 머리를 흰색, 노란색으로 염색하고 여기저기 찢어진 스타일의 옷을 입었다. 마치 거지를 연상케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선배들은 대학생을 얘기해 주었다. 대성리 세트에 MT를 가서 소주를 마시고 아침 먼 곳까지 토했다는 둥, 밤새 술을 먹고 수업 땡땡이를 쳤다는 둥, 대학에서 겪은 각종의 무용담을 늘어놓았다. 우리들은 선배들의 이야기를 혼이 빠질 정도로 집중해서 들었다. 대학생활은 우리의 로망이었다. 술 먹고 토했다는 것조차도 너무 멋지고 부러웠다. 한참 선배들과의 대화에 심취했는데 한 남자 선배 옆에 찰싹 달아붙어있는 여학생이 눈에 들어왔다. 바로 내가 좋아하는 그 후배였다. 선배님, 요즘 공부가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학생활은 재밌나요? 순간 남자의 질투심이 발동되면서 머리털이 곤두서는 듯했다. 당장 달려가서 저 노랑머리 선배를 옆차기로 날려버린 뒤 나의 그늘을 도깨비로부터 구해내는 상상을 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상상일 뿐 상상을 실천에 옮기는 대신 나는 굳은 결심을 했다. 그 선배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명문대에 합격한 선배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 내가 바로 저 모습이 되어야 한다. 내가 지금은 비록 찌질하지만 멋진 대학생이 되어 돌아와서 저 후배에게 정말 당당하게 고백을 해야겠다. 그날 이후 나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교탁안 맨 앞자리는 늘 내 지정석이었다. 처음에 공부를 잘해보고자 스스로 그곳에 앉았다. 그곳에서는 어떤 딴짓도 할 수 없다. 오직 공부만 해야 하는 자리였다. 대신 그만큼 집중도 잘 되고 질문하기도 편한 자리이기도 하다. 나중에는 아무도 선생님이 바로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아 그 자리 말고 다른 자리에 앉을 수가 없었다. 반 친구들은 자리를 놓고 제비뽑기를 하곤 했는데 맨 앞자리는 성대 자리라고 따로 빼놓기 시작했다. 이랬던 나지만 어떤 시간만 되면 맨 뒷자리 창가 쪽에 있는 친구와 자리를 바꿨다. 수업 시간에 한자도 놓치지 않기 위해 집중했지만 이 1시간 동안만큼은 수업을 전혀 듣지 않았다. 내가 좋아하는 그 후배는 2학년 7반이었고 난 그 반 시간표를 거의 외우고 있었다. 내가 자리를 바꾼 시간은 바로 그녀의 체육 시간이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널 보고 싶은 법이다. 그렇다고 길거리를 가다 우연히 마주친 그 후배를 쫓아다니면서 빤히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변태나 미친놈이라고 여기고 도망가 버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건물 4층에서 보는 것은 안전하다.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하는 후배가 나를 볼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까 그 1시간 동안은 수업도 듣는 돈 마는 돈 창가에 앉아서 오로지 창밖만 쳐다봤다. 중요한 건 그 이유다. 짝사랑하는 후배의 체육 시간이 끝나면 다시 지사로 돌아왔다. 그런 날은 더 미친 듯이 공부했다. 눈에서 레지를 쏠 기세로 하루 종일 책을 들여다봤다. 뜬금없이 왜 고등학교 시절에 짝사랑 이야기를 하는지 어할 것이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하고 싶었다. 나는 당시 분명한 꿈이 있었다. 명문대에 진학해 당당하게 사랑하는 후배 앞에 나타나 사랑을 고백하고 싶었다. 가슴에 사무치도록 간절한 꿈이 있었기에 치열하게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다. 하다못해 이런 짝사랑이라도 간절한 꿈이 있는지 말이다. 공부를 왜 하냐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비슷한 대답을 한다. 마치 답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없어요. 잘 살려고요. 대학 가려고요. 엄마가 시켰어요. 직업을 이유로 대답하는 사람들도 많다. 지역 중에서도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선생님, 공무원 중 하나인 경우가 태반이다. 학생들 탓만은 아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는 꿈은 직업이 되어버렸다. 직업을 통해 꿈을 실현할 수도 있지만 과연 꿈이 직업이어야 할까? 꿈이 곧 직업이라면 원했던 직업을 갖게 되면 꿈은 이룬 것일까? 엄마가 공무원 하면 안정적이고 편하다고 해서 공무원 하려고요. 이게 어떻게 꿈이란 말인가? 꿈은 간절해야 진짜 꿈이다. 공무원이 꿈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공무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대부분 모른다. 알지도 못하면서 공무원이 꿈이라고 말한다. 그러니 간절하기가 어렵다. 진짜 꿈은 간절하고 마음을 쓰려게 하고 꿈을 향해 움직이도록 만든다. 진짜 꿈은 간절하고 마음을 쓰려게 하고 꿈을 향해 움직이도록 만든다. 만약 현재 당신의 꿈이라고 믿고 있는 꿈이 간절하지도 쓸려지도 저절로 움직이게 하지도 않는다면 그건 진짜 꿈이 아니다. 스스로 꿈이라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꿈이라고 표현하니 괜히 거창해 보이는 것 같다. 굳이 꿈이라 말하지 않겠다. 여기서 말하는 꿈은 공부를 해야 할 이유로 이해하면 된다. 공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으려면 공부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아무 이유도 없이 하라고 하니까 공부하고 혼날까봐 공부한다면 공부가 잘 될 리도 재미있을 리도 만마하다. 공부는 힘들다. 입시는 지옥 같다. 어떤 날은 책을 찍고 싶을 때도 있다. 다 던져버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렇기에 공부하는 이유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 열심히 공부한 이유의 모습이 선명히 고려져야 한다. 나는 그려졌다. 공부가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 진짜 멋진 대학생이 돼서 그 후배를 찾아가는 상상을 하곤 했다. 나도 선배처럼 빨주노초 파남보 총 1000년색으로 염색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것이다. 옷도 다 찢어지다 못해 걸레 같은 옷을 입고 한 손에 꽃을 들고 교문너머에 있는 그녀에게 다가간다. 양쪽엔 후배들이 일일로 서 있고 꽃비가 내리고 배경음악으로 캐논 변주곡이 흐른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한다. 오빠가 너를 위해 돌아왔다고. 이런 상상을 하면 자리에 앉아 공부를 다시 할 수밖에 없었다. 꼭 거창한 꿈이 아니어도 된다. 심지어 이런 짝사랑조차도 공부할 이유가 될 수 있다. 무엇이든 꿈이 될 수 있다. 유엔 사무총장이 되어 인류 평화와 복지를 위해 희생하는 것만이 꿈일 필요는 없다.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생각만 해도 간절해지고 그래서 여러분을 행동하거나 참게 만들면 그것이 멋진 꿈이다. 그런 꿈이 있다면 공부는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혹시라도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꿈이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 경우는 지금껏 없었다. 세상에 배우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꿈은 없다. 정말 눈꽃만큼이라도 무언가를 이루려면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공부는 필수다. 그들은 당신의 성공을 원치 않는다. 내가 들었는데 너가 하고 싶다는 그거 무지 어렵대. 어떻게 하냐? 안 될 것 같은데. 너가 그 대학을 가면 우리 학교 전교생이 다 가겠다. 어렵게 꿈을 찾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이런 소리를 한 번쯤은 들을 수 있다. 친구는 물론 선배나 심지어 선생님께 이런 말을 듣기도 한다. 특히 꿈이나 목표가 원대하거나 현재 여러분의 위치가 보잘것없다면 더 그렇다. 기껏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맥이 빠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꿈이 없다. 자신에게 간절한 꿈이 있는 사람은 남의 꿈도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의 꿈을 폄하하거나 이룰 수 없을 것이라 말하지 않는다. 또한 그들은 여러분들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다. 그들 자신은 꿈이 없고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신은 못했지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더 불행해진다. 혹이라도 여러분이 성공할까봐 그것이 두려워 여러분이 꿈을 갖고 도전하는 것을 경계한다. 진정 이루고 싶은 꿈을 정했고 목표가 분명하다면 주변에 이런 소리를 무시해도 좋다. 안 되는 건지는 직접 해보고 판단하면 될 일이다. 가능하다면 그들의 이야기를 원동력 삼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더 좋다. 사람의 능력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일취월장할 수 있다. 능력이 부족해야 할 수 없을 것이란 다른 이 사실이 아님을 직접 보여주면 된다. 지금 바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다. 교실 맨 앞자리로 가 선생님의 말씀을 단 한 글자도 놓치지 않겠다는 기세로 선생님이 부담을 느낄 정도로 수업에 집중해보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복습하고 질문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10분이고 20분이고 반복하여 외워버리면 된다. 당장 입증하기 어렵다면 소중한 나의 꿈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도 좋다. 대신 꿈이 있고 서로의 꿈을 존중해주고 서로에게 자극이 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가까이 할 것을 권한다. 열정과 긍정 또한 쉽게 전달되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다. 물론 살다 보면 주변 이야기를 들어야 할 때도 있다. 주변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아무리 소중한 꿈이라도 다시 생각해보고 다른 길을 찾아야 할 때도 있지만 학생은 다르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다. 공부를 열심히 해 꿈과 목표를 이루겠다는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람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 나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한다. 세상 모두가 안 된다고 해도 최소한 나는 그리고 공신은 여러분이 이야기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 쫄지 마라. 언제까지나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항상 여러분의 곁에 있을 것이다.